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승격팀 루턴타운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리버풀. 지난 시즌에서부터 승격팀 원정 경기만 가면 승점 3점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아직은 1위 맨시티와 3점 차이밖에 없지만 첼시 원정 무승부, 토트넘 원정 패배, 브라이튼 원정 무승부, 루턴타운 원정 무승부, 울버햄튼 원정에서 3대1 역전승을 거둔 것을 제외한 4경기에서 얻어낸 승점은 고작 3점, 안필드에서는 6경기 전승. 그럼 대체 왜 리버풀은 원정에서 이렇게 고전하는 것이며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무승부 혹은 패배를 겪는 일이 왜 그리 자주 발생하는 것인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그리고 역압박. 루턴타운과의 경기가 끝나고 아쉬운 1대1 무승부라는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은 반다이크와 클롭, 둘에게 나온 대답이 다르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반다이크는 우리가 먼저 기회를 살려 득점을 했더라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 득점 마무리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했죠. 반면에 위르겐 클롭은 우리의 문제는 마무리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어야만 했습니다. 전반전 경기력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역압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득점 마무리를 하지 못한 부분보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야 했다는 것, 그리고 역압박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반다이크와 클롭 모두 일리 있는 언급을 했습니다. 마무리 능력, 찬스 메이킹, 역압박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로 마무리 능력. 루턴타운전에서 발생한 기회들에 대한 기대값을 토대로 얼마나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는지 봅시다. 전반 13분 기대 득점 0.19, 아놀드의 스루패스를 슈팅으로 마무리 지었지만 골대에 맞은 장면이었죠. 침투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쉬운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전반 33분 기대 득점값 0.26, 그라벤베르의 전진 보름반 키패스를 이어받아 원터치로 슈팅을 했지만 키퍼의 선방. 후반 68분 0.57, 그라벤베르의 패스를 받은 엘리엇이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살라의 헤더에 가려져서 각포가 제대로 된 임팩트를 가져가지 못했지만 수비 노마크에 공이 떨어지는 지점만을 두고 봤을 땐 굉장히 아쉬운 찬스 중 하나였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높은 기대 득점 값이죠. 후반 70분 0.51, 0.48. 여기서는 기대 득점 값이 두 개로 나뉩니다. 아놀드의 크로스가 향한 첫 번째 도착 지점은 살라의 머리. 살라의 헤더가 패스가 아닌 슈팅으로 잡혀 있어서 그런지 임팩트를 주는 순간의 기대 득점 값이 0.51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살라가 그냥 헤더로 마무리 지었어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패스를 주면서 누네스에게 향하는데 어처구니 없이 놓친 그 장면에 대한 기대 득점 값이 0.48. 최악의 미스라고 얘기하지만 단순히 수치상으로 봤을 때 해당 장면은 오히려 살라에게 향했던 첫 번째 패스가 더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각포가 더 좋은 기회였다. 이 경기에서 리버풀이 기록한 전체 기대 득점 값은 2.6, 루턴타운은 0.8이었습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반다이크의 발언은 충분히 일리가 있었죠. 실제로 리버풀의 이번 시즌 빅찬스 미스 수치를 보면 전체 공동 2위 22회로 경쟁팀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 볼 수 있습니다. 맨시티, 토트넘, 맨유, 아스날 모두 리버풀보다 낮은 수치죠. 그만큼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맞지만 보다 쉬운 찬스를 넣어준다면 하위권 팀을 상대로 승점 쌓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겠죠. 선수 개인으로 넘어가 보면 공동 1위는 홀란드와 와킨스의 11회, 2위는 누네스 10회, 그 외에 17위 디아스, 살라 3회. 홈런왕의 삼진 기록과 같이 득점 찬스가 많은 선수일수록 당연히 빅찬스 미스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누네스의 경우 조금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지난 시즌과 비교해본다면 홀란드 28회, 누네스 20회, 살라 20회. 살라의 경우 누네스의 득점을 위해 메이킹을 해주는 움직임이 훨씬 늘어났다 보니 올 시즌 현저히 빅찬스 미스 수치가 내려간 모습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기록이지만 현재 리버풀에게 있어 대다수의 득점 루트가 누네스에게 향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시즌 리버풀 공격수들의 슈팅 분포도를 보더라도 90분당 슈팅을 한번 쭉 보시면 누네스 5.64, 조타 3.43, 각포 3.33, 디아스 2.99, 살라 2.93. 살라는 공격수 전체에서도 90분당 슈팅 횟수가 가장 낮습니다. 누네스의 5.64회는 누네스의 전체 커리어에서도 최다입니다. 알메리아 시절, 벤피카 시절, 리버풀 시절 이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수치죠. 기회만 나오면 슈팅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전체 1위 누네스, 2위 단주마, 3위 홀란드. 선발로 출전한 시간이 비교적 적은 누네스이지만 슈팅만큼은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이는 스타일의 차이라고 보는 편이 좋고 홀란드는 박스에서 마무리하는 빈도가 높아서
있어서 슈팅 횟수 대비 유효 슈팅 비율이 상당히 높고 누네스는 유효 슈팅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나쁘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누네스의 평균 슈팅 거리는 15.3야드, 폴란드의 평균 슈팅 거리는 11.8야드, 누네스의 박스 바깥에서의 슈팅은 9회, 폴란드는 슈팅 2회. 지난 시즌 기록으로 보더라도 누네스는 박스 바깥 슈팅 18회, 폴란드는 8회. 전체 슈팅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와중에도 누네스의 박스 바깥 슈팅 비율이 꽤나 높았던 만큼 스타일적인 차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낫겠죠. 다만 리버풀 공격진의 포지셔닝 혹은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중거리 슈팅 이후 세컨볼에서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 살라 혹은 디아스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타입이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누네스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데이터를 참고해봐야 할 듯 싶습니다. 두 번째로 찬스 메이킹.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했다라는 클롭의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리버풀은 리그 내에서 가장 많은 찬스 메이킹을 하는 팀입니다. 빅 찬스 메이킹 순위를 보시면 1위 리버풀 30회, 2위 뉴캐슬 28회, 그 뒤를 이어 브라이튼, 맨시티, 브랜트포드, 첼시, 토트넘 등등. 근데 아스날이 없네요. 아스날은 뒤에 15위, 13회로 나와 있습니다. 좀 많이 낮죠. 아무튼 기회를 창출해내는 빈도 자체는 리버풀만한 팀이 없습니다. 보다 세밀한 기록으로 슈팅 창출 관련해서 보시면 357회, 90분당 32.45회로 리그 전체 1위입니다. 심지어 맨시티보다 많습니다.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패스가 슈팅으로 이어진 것은 261회, 그 외에 데드볼에서 이어진 것은 37회, 드리블을 통해 만들어진 것은 13회, 슈팅 이후 세컨 찬스로 만들어진 기회 27회, 파울 획득으로 이어진 기회 17회, 수비적인 행동을 통해 이어진 기회 2회. 패스가 어떻게 오든 간에 슈팅으로 마무리를 많이 해서 이와 같이 높을 수도 있지만 빅찬스 메이킹도 전체 1위인 것을 보면 기회 창출 자체를 못한다? 그게 아닌 매우 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 창출도 중앙을 굳게 닫고 점유율을 포기한 채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는 무용지물로 변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를 줄여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측면 자원의 1대1 능력. 첫 번째로 개개인의 드리블 시도 횟수 성공, 두 번째로 페널티 박스로 향하는 볼 운반 횟수, 득점 찬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4번 존과 하프 스페이스 지점에서의 수비 포지셔닝에 집중하며 공간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경우 당연히 볼은 중앙이 아닌 측면으로 향할 수밖에 없겠죠. 리버풀로 치면 디아스 혹은 살라가 볼을 잡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선수들의 1대1 매치업 기록이 괜찮을까요? 이번 시즌 드리블 성공 시도 횟수를 보시면 살라는 약 3번의 시도 중에 한 번도 성공을 못하고 있으며 디아스는 4번의 시도 중에서 2번의 성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살라의 드리블 성공률은 완전히 꺾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는 지난 살라 영상에서 가져왔었던 프리미어리그 윙어들의 에이징 커브를 알려주는 드리블 수치에 나온 결과와 매우 비슷한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31살에서부터 꺾인 다음 32살에서부터는 다시 급격한 추락. 최근 5년 살라의 드리블 기록을 보시면 성공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애초에 성공 횟수가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90분당 1회도 힘든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솔직히 원래도 유려한 드리블 스킬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현재 성공률은 끔찍한 수준에 가깝습니다. 40%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1대1 매치업에서 수비수를 뚫으려는 행위보다 동료를 활용하여 패스를 주든가 혹은 이를 통한 속임 동작을 통해 후속 동작을 하는 게 효율이 더 높은 수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굳이 드리블로 뚫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아놀드가 더 이상 풀백과 같이 측면 포지셔닝을 자주 가져가지 않는다. 팀 내 드리블 수치를 함께 보시면 1위는 살라, 2위 디아스, 3위 소보슬라이, 4위 조타, 5위 아놀드. 성공률이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살라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 시도 횟수를 보이고 있으며 페널티 박스로의 볼 운반에서도 1위 22회, 2위 조타 11회, 3위 디아스 10회, 4위 소보슬라이 9회, 5위 누네스 6회. 볼을 컨트롤하며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공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결국 살라밖에 없다. 다음은 루이스 디아스. 위에서 이미 기록이 나왔으니 다시 가져와서 디아스는 드리블 성공률이 무려 51.7%, 90분당 시도 횟수는 4.14회. 포워드 중에서 가장 높은 기록과 함께 좋은 성공률을 보이지만 또 리그 전체를 두고 봤을 때 1대1 매치업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선수인가? 그러면 의문 부호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쿠, 스털링, 미토마, 레시포드, 마르티넬리, 네투, 메디슨, 디아스, 에제. 단순히 수치 하나만으로 드리블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가 내려앉는 상황 속 수비수 1대1 매치업에서 가장 강한 선수 중 하나인가? 라고 평가하기엔 디아스만큼이나 드리블에 특화된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디아스는 왼발 크로스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는 선수인데 정발로 크로스를 올리는 타입도 아닙니다. 90분당 크로스 수치를 보시면 도쿠, 스털링, 미토마, 레시포드, 마르티넬리, 네투, 메디슨, 에제, 디아스 이 선수들과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90분당 1회가 안 된다는 것은 그냥 크로스를 올리는 성향이 아니다라고 봐야겠죠. 내려앉아 수비하는 입장에서 디아스의 크로스 패턴 혹은 풀백을 살리며 박스에 진입하게 될 확률이 낮다 보니 왼쪽에서 디아스가 볼을 잡고
있다면 수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슈팅각만 막으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려앉는 팀을 만나게 되면 리버풀은 무조건적으로 우측에서 볼을 소유하며 상대의 무게중심이 우측으로 향하게 만들어 디아스 쪽에서 슈팅 마무리로 이어지게끔 유도해야만 합니다. 이는 단순히 디아스가 나왔을 때만이 아니라 조타 각포도 크게 다르지는 않죠. 그런데 루턴타운과의 원정 경기에서 팀 내 유일한 드리블러인 디아스가 빠지고 토보슬라의 컨디션이 안 좋다, 몇 번 기회 놓치면 그대로 말리는 패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언젠간 살라와 이별을 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버풀 입장에서는 다음 윙포워드의 경우 1대1 매치업에 능한 자원을 데려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맨시티가 리그에서 강력한 이유는 여러 팀적인 요소도 있지만 간단히 1대1 매치업에서 개인 기량 하나만으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마레즈, 사네, 포든, 베실바가 했더라면 지금은 도쿠, 포든 그냥 측면에 공만 주면 알아서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순전히 측면에서의 체급으로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역압박. 상대가 내려앉아 지공 상황에서의 공격 세팅이 원활하지 않고 측면 1대1 매치업에서 우위를 살리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해주는 완전한 해결책은 카운터 프레싱, 바로 역압박입니다. 클롭은 루턴타운과의 전반전에서 역압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죠. 자세히 이번 영상에서 역압박에 대해 다루지는 않겠지만 강팀과의 경기가 아닌 내려앉는 약팀과의 경기임에도 클롭이 그토록 역압박을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측면에서의 1대1 매치업이 약한 팀 구성상 볼을 탈취당한 그 순간은 오히려 결정적인 공격 기회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역압박 실패 시 높은 수비 라인으로 인해 실점 찬스가 노출된다. 한마디로 파이널 서드에서 공을 빼앗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볼 소유권이 넘어가면 상대의 트랜지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되려 볼을 다시 탈취한다면 흔들린 수비 대응과 함께 되려 공격 포지셔닝에 있던 많은 선수들이 곧바로 역습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강팀과의 경기만이 아니라 약팀과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아주 당연한 얘기로 도르트문트 시절에서부터 현 리버풀에 이르기까지 클롭이 또 강조하는 공격적인 역압박입니다. 하지만 루턴타운 경기에서는 몇몇 선수들의 발이 무겁기도 하고 평상시처럼 제대로 된 압박이 들어가지 못하며 역습을 맞는 형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전반 17분 토브슬라의 크로스를 상대 수비가 커팅하고 나서 볼 소유권이 완전치 않은 상황 속에서 알리스터의 터치 미스가 나옵니다. 그 이후 장면을 보시면 이 지점이 정말 위험합니다. 아마 클롭이 지적한 부분 중 하나가 맞겠죠. 경기장 중앙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에서 역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상대는 너무나도 쉽게 측면으로 볼을 전달하게 되고 단순히 2대1 패스 한 번에 리버풀의 우측면이 뚫리게 됩니다. 이후 코나테의 반칙으로 상대에게 세트피스 기회를 내주게 되었죠. 뒤로 다시 돌아와서 이 장면 하나가 역압박이 주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만일 후속 동작을 통해 볼 소유권을 되찾았더라면 이미 공격 움직임을 보이는 살라에게 볼이 전달되어 위협적인 찬스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소극적인 압박을 하며 측면의 공간을 노출하게 되었고 되려 위협적인 세트피스 찬스를 건네주었습니다. 상대가 5-4-1 형태로 내려앉았을 때 1대1 매치업이 힘들다면 더더욱 이러한 역압박 상황에서 리커버리를 통해 더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으로 볼 수 있겠죠. 추후 이 역압박에 대한 내용은 더욱더 자세히 데이터와 함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루턴타운에서 나온 단점들만 보더라도 현 리버풀이 원정 경기에서 약팀을 상대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다면 당장 바꿀 수 없는 측면에서의 아이솔레이션에 집중하는 게 아닌 쉬운 찬스를 마무리하는 집중력, 그리고 리버풀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공격적인 역압박에서 효율을 높여야만 하지 않나 싶네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